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이 이른바 그 디지털 두뇌를 만드는데 무려 6천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아주 태연하게 발표를 합니다. 6천조 원이요.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현실에서는 지방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이 그 유세차에 놓을 기름값이 없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극단적이네요. 네, 2026년 5월 20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경제적 괴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천문학적인 거시적 호황, 그리고 당장 여러분의 지갑과 집값을 위협하는 미시적 물가 충격. 이 두 세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개져 있는지 그 밑바탕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5월 22일자 지표들이 결국 여러분의 통장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화두 거시경제부터 열어보죠. 오늘 가져온 첫 자료부터 진짜 숫자의 단위가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거든요.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죠. 네,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 규모를 4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천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그 4조 달러라는 숫자는요. AI가 단순한 테마주나 단기적인 유행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유행이 아니다. 네, 전 세계 산업의 인프라를 밑바닥부터 싹 다 다시 까는 아주 거대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타려고 자본이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코스닥에서 2조 원을 쓸어 담았거든요. 와, 2조 원이요?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란 게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기업이 하나 있어요. 파도라는 기업인데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2,910억 원이나 몰렸더라고요. 파도 콕 집어서 보셨네요? 네, 주가도 단숨에 90% 가까이 뛰었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형 AI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이 페플리스 기업이 만드는 ESSD 컨트롤러 쪽에 돈이 꽂힌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연산을 막 아무리 빨리 해도 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없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글로벌 자본은 이미 이 AI 밸류 체인에 아주 세밀한 병목 지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핀셋으로 찝어내듯 돈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야, 자본이 진짜 똑똑하네요. 무섭죠? 여기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해서 삼성전자 선물에 1조 원 넘게 베팅을 했고요. 그 결과 코스피가 7,80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노무라나 JP모건 같은 곳은 아예 코스피 목표치를 9,000에서 11,000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불을 지피고 있죠. 11,000여? 와, 진짜 돈이 한 곳으로 막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현상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거 보셨어요? 그 1분기에 대만인들이 한국에서 쓴 카드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나 폭증했어요.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 증가율을 그냥 훌쩍 뛰어넘었죠. 아, 그 유명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군요. 네네. 대만 하면 단연 TSMC잖아요. 반도체 호황으로 돈을 긁어 모은 국가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와서 막 약국, 피부과, 명품 쇼핑에 돈을 뿌리면서 막강한 소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슈퍼사이클이 만드는 양극화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양극화요. 네.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로봇, 이런 특정 기술 수혜 테마로만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블랙홀 반대편을 보면 진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림자가 지죠. 시장 한편에서는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수익률이 무려 23%나 뛰었어요. 게다가 그 초고액 자산가들 전용 상품이라는 증권사 IMA나 발행어음, 이런 전통적인 금융상품에는 돈이 안 모여서 난리라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썰렁하죠. 저는 이 인버스 23% 상승이 단순히 시장이 너무 올랐다, 좀 과열됐다, 이런 일시적인 경계심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거대한 AI 진공청소기가 다른 전통 산업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 죽일 거다, 이런 무서운 베팅 아닌가요? 와, 시장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셨네요. 지금의 호황은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다. 끼워주질 않는다는 거네요. 네, AI 밸류체인에 올라탄 한 50여 개 종목이 시장 전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지만 거기서 소외된 섹터들은 성장은커녕 당장 동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아, 돈이 다 AI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랠리에서 배제된 전통산업 기업들의 펀더멘탈 붕괴를 예상하고 하락에 돈을 거는 겁니다. 자본의 집중이 맹렬해질수록 혜택을 못 받는 쪽의 그림자는 더 깊고 차갑게 드리워지는 거죠. 자본의 쏠림과 차가운 그림자. 어휴, 무섭네요. 그럼 그 그림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실물 경제에서는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지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네,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앞서 그렇게 화려한 거시지표들을 읊었는데 당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 PPI를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전월 대비 2.5%가 올랐어요. 이게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그러니까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거든요. 미친 거죠.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드는 원가가 그만큼 뛰었다는 건데 석유 제품이 31.9% 오른 건 그렇다 쳐도 무려 반도체가 13.9%나 올라서 이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는 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거시적 호황이 미시적 물가 충격으로 전이되는 핵심 고리입니다.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물건값이 싸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AI 슈퍼사이클 때문에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발하니까 반도체 가격 자체가 미친 듯이 급등해버렸어요. 아, 수요가 너무 몰려서 가격이 뛰어버렸다? 네,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가전제품, 자동차, 심지어 서비스 인프라도 다 반도체 기반인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결국 모든 전방위적인 산업의 원가 상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호황을 이끄는 주역이 인플레이션 기폭제로 돌변했다는 거네요? 네, 혁신이 오히려 우리 목을 조르는 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기막힌 역설이 가장 뭐랄까 코믹하면서도 슬프게 드러나는 게 바로 요즘 지방선거 풍경이더라고요. 아, 선거 유세차 얘기하시는군요. 네,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이 고물가 때문에 유세차랑 현수막을 포기하고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현수막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폭등해서 제작비가 2배로 뛰었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거기다 유세 트럭 돌리는 기름값만 일주일에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아니 원래 선거 캠프 하면 돈을 물 쓰듯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펑펑 쓰는 시기인데 그런데 그런 캠프마저 비용에 짓눌려서 픽업 트럭 타고 육성으로 유세를 하는 마당에 아까 말한 그 6천조 원 호황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슨 딴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그게 바로 거시경제의 수치적인 호황이 실물경제의 모세혈관으로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입니다. 와닿네요. 수입 원자재나 핵심 중간재 가격이 폭등하면 기업과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확 가중되잖아요. 이게 결국 시차를 두고 여러분이 식당에서 마트에서 마주하는 최종 소비자 가격표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첨단 산업이 만드는 천문학적인 부는 극소수한테만 가는데 청구서는 우리 모두한테 골고루 날아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부는 핀셋으로 수확하고 청구서는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구조죠. 아휴, 답답하네요.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폭탄이 가장 크게 터지는 곳, 우리의 주거, 부동산 시장 쪽 세 번째 섹션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도 심각하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성북구, 서대문구 중심으로 6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전세가도 계속 뛰고요. 이 와중에 서울시가 아주 파격적인 주택 공급 카드를 꺼냈더라고요. 농정률 완화 정책 말씀이시죠? 네.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무려 1560%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1560%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중랑구 사가정 역세권에 40층짜리 2037가구가 들어가고 잠실주공 5단지랑 장미아파트 일대에는 1만 1000가구 규모의 완전 거대한 미니 신도시급 스카이라인이 생긴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그 공급 부족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규제 완화를 가동한 겁니다. 같은 땅에 훨씬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해서 사업성을 극대화해주겠다는 시그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꽉 막힌 교통체증 풀겠다고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아예 없애준 것 같아요.
마음껏 쌩쌩 달리라고요. 네네,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서 정작 건설사들이 차에 기름을 넣고 달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강남 은마 아파트 재건축 사례 보셨죠? 아, 그 공사비 폭등 사태요? 봤습니다.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비,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에서 93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 결과 조합원이 31평형을 분양받으려면 내야 하는 추정 분담금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2억 3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콩충 뛰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용적률을 풀어주면 뭐합니까? 지을 돈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고속도로 비유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교착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제약을 아무리 싹 치워줘도 결국 건물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그 물리적 비용이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뛰어버리면 프로젝트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정책의 의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러다가는 서울 한복판 재개발 구역들이 그 인천 송도의 IBD 국제 업무단지꼴 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거기 핵심 용지 절반이 기업 유치한다고 비워둔 채 20년째 그냥 허허벌판이거든요. 맞아요. 계속 방치되어 있죠. 지을 돈이 없거나 타산이 안 맞으면 규제 완화니 마스터 플랜이니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세금 유예 조치 끝나면서 절세용 급매물까지 쏙 들어가니까 성동구 서울숲 인근 59제곱미터 아파트가 20억 9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평당 1억이 훌쩍 넘는 셈이네요. 결국 돈 있는 극소수만 그 높은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4억 원이 넘는 분담금 폭탄에 밀려나거나 아예 집 구할 엄두도 못 내는 거잖아요. 부동산에서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반복되는 거네요. 네, 아까 거시경제에서 봤던 자본의 선별적 쏠림 현상이 주거 자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되듯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얼마나 공고하게 만드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 거죠. 한숨만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촘촘한 미시세계, 개인과 기업들의 생존 현장을 다루는 네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생존 게임이 따로 없죠. 네, 저는 오늘 국토부 자료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57건 적발됐다는 기사가 제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관리비 장부 허위로 쓰면 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되고요.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됐네요. 그러니까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진짜 푼돈 몇만 원이라도 새어나갈까 봐 피를 말리면서 극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생존을 위한 일상에서의 아주 미시적인 투쟁입니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내 목과 주거 비용을 방어하려는 태세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런 팍팍한 형상이 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디 있죠?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구조적으로 아주 똑같은 양상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 삼성전자 내부 갈등 소식 저도 봤어요. 파격적이더라고요. 메모리 사업부랑 스마트폰, 가전 만든 DX 사업부 간에 초과이익 성과급, 그러니까 OPI 기준을 두고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잖아요. 네, 같은 회사 안에서 성과급 차이가 무려 5천만 원이나 난다고 하니까요. 아니, 교대키 회계 기준이 어떻길래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OPI를 계산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거든요. 메모리 사업부 같은 반도체 부문은 슈퍼사이클이 오면 이익률이 막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마진율이 엄청나죠? 네. 터질 땐 확 터지죠.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DX 사업부는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거대한 매출을 유지하긴 하지만 사업 구조상 반도체처럼 수십 %의 막 폭발적인 마진을 남기기는 어려워요. 아, 애초에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다르구나. 네. 과거에 경제가 막 다 같이 좋을 때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니까 이런 구조적 차이를 적당히 덮어두고 성과를 무던하게 나눴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요. 넉넉할 땐 안 싸우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비용 압박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각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왜 쟤네랑 나누냐?
혹은 우리의 꾸준한 기여도를 왜 무시하냐 하면서 기여도를 1단위까지 아주 치열하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몫을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법적 소송까지 치닫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팍팍해지니까 진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네요. 그런데 기업 레벨에서 벌어지는 생존 전략은 훨씬 더 살벌하더라고요. 당장 SK윤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맞아요. 북미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니까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포드와의 테네시 공장 합작을 그냥 단호하게 깨버렸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합작 공장은 재무적으로 너무 무거운 닷을 매달고 항해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단독법인으로 전환해서 연간 이자 비용만 6천억 원을 줄였다고 하죠. 6천억 원요. 진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네요. 순전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압박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게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고 경제 제재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는 상황이 생겼죠. 이런 지정학적 긴장들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물류비나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확 키워버립니다. 아, SK온이 6천억 원 아끼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청구서가 또 날아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위기에 놓인 거죠. 이런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돌파구 찾는 기업들 보면 진짜 필사적입니다. 자동차 부품만 만들던 HR 만도가 테슬라 겨냥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부품으로 사업축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 보셨어요? 네, 그 6천조 원짜리 로봇 AI 슈퍼사이클에 어떻게든 올라타겠다는 아주 처절한 적응이죠. 면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통화 번역이라는 그 AI 편의성을 앞세워서 애플을 꺾고 만족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결국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면 도태된다는 걸 자본주의 취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본은 소수 첨단 기술에만 몰리고 비용은 치솟는 이 쪼개진 세계에서 살아나려면 과거 방식은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해야만 하는 거죠.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거대한 4조 달러짜리 AI 투자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굽이굽이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 선거 유세차 기름값, 징역형 걸린 아파트 관리비 장부, 그리고 6천억 원 아끼려고 파트너십 깨는 기업의 사투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다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에서 살펴본 이 5월 22일자 지표들은요, 그냥 신문 한 구석에 실린 딱딱한 통계가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그 천문학적 성장이 어떻게 빙글빙글 돌아서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내야 할 밥값, 주거 비용으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하고 생생한 지도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으쌰으쌰 성장하던 시대의 문법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본은 AI와 반도체라는 확실한 미래로만 빨려 들어가고 반대편 실물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묵직한 청구서만 남겨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겨진 비용 전가의 구조를 냉정하게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시기를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6천조 원짜리 디지털 두뇌 투자 계획과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만드는 혁신 소식을 들었죠? 네. 앞으로 우리의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는 모두 그 만질 수도 없는 디지털 두뇌와 기계의 몸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쏟아지고 정작 인간이 직접 숨쉬고 밥 먹고 잠을 자야 하는 이 물리적 현실에 의식주는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초호화 사치품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아,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인간 삶을 돕겠다고 만든 첨단 기술의 호황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여러분, 다음 딥다이브 시간까지 이 거대한 모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